모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면 대부분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언어 자체에 배열이란 타입을 제공합니다. 물론 파이썬은 배열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모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배열을 제공하더라도 각 언어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바 배열을 한번 방금 설명드린 C, C++ 배열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바 배열은 항상 동쪽으로 생성을 합니다. C++는 int n 10과 같이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동쪽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동쪽으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생성을 하면은 delete를 해줘야 되는데 자바는 JVM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제하기 때문에 직접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delete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항상 동쪽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자바 배열이 갖게 되는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용량과 크기가 가급적 일치하도록 프로그래밍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가 목록을 사용할 때 용량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즉 C++는 용량 5를 지정하면서 초기 값은 그보다 적게 제시할 수 있는데 자바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동쪽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 용량을 지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바는 항상 동쪽 생성하기 때문에 변수를 이용해서 용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항상 동쪽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함수에서 배열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생성한 배열을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역에서 생성한 배열은 이 함수의 스택에 만들어지고 이 함수의 스택에 만들어진 거는 함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반납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함수의 결과로 C++에서 배열을 반환하고자 하면은 동쪽으로 할당한 배열만 가능합니다.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입니다. 자바는 8가지 원시 타입을 제외하고 모두 객체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자바의 배열은 용량 정보를 멤버 변수 렌스라는 멤버 변수에 유지합니다. 또 자바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용량이 0인 배열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객체이기 때문에 참조 변수로 처리가 되며 배열의 인자 전달은 다른 객체의 인자 전달과 차이가 없습니다. 배열을 전달하나 수든 객체, 강아지 객체 이를 전달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C++에서도 주소를 전달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도록 어떤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소로 C++에서 배열을 전달하면은 그 함수에서는 그 전달받은 것을 배열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바는 객체이기 때문에 전달받은 함수에서도 배열로 인식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std array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std array와 마찬가지로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 간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배열 간 대입은
요 std 어레이에서 이코르 연산자를 재정의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배열을 가리키는 그 변수는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a 이코르 2라는 것이 둘 다 배열 변수일 때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b가 가리키는 배열을 a도 가리키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처한 배열의 공간은 연속 공간으로 확보하지 않습니다. 다처한 배열의 공간은 C++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2차원 배열을 확보하는 것과 동일한, 2차원 배열을 동쪽으로 확보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또 이런 식으로 또다시 배열을 확보해 가지고 2차원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각 행의 열이 서로 다르도록 배열을 확보해 가지고 2차원 배열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C and C++처럼 const를 이용해서 배열받은 함수에서 수정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파이썬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배열 타입이 없습니다. 언어 자체에서 제공하는 배열 타입은 없습니다. 배열 대신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파이썬의 리스트는 이 노트에서 살펴보는 리스트 자료 구조입니다. 즉, C++에서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하는 벡터, 자바에서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하는 어레이 리스트와 유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원시 타입 배열은 파이썬의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어레이 모듈에 있는 어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레이를 사용하면은 성능이 조금 개선될 수 있고 또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리스트와 달리 동질 구조입니다. 이 수업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다양한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리스트를 배열처럼 사용해서 구현합니다. 리스트를 배열처럼 사용해서 리스트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 구조의 내부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 수업에서는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는 내부적으로 다시 또 리스트를 사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리스트 타입을 배열로 생각하고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 자바의 배열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리스트가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 매우 조금 기존 C나 C++나 자바와의 차이점은 파이썬은 덕 타이핑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질 구조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리스트가 배열을 유지하더라도 이 각각의 유지하는 데이터들은 다 서로 다른 타입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덕 타이핑이라는 것은 꽥꽥거리고 오리처럼 동작하면은 모두 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타입의 어떤 변수에 유지하는 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려면은 좀 길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질문을 남겨주시고 아니면 직접 덕 타이핑이 뭔지 학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배열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 배열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열이 제공하는 임의 접근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용량이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적 배열이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적 배열이라는 기법은 동적으로 배열을 확보한 다음에 부족하면은 더 큰 동적 배열을 확보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동적 배열을 확보할 때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보통 기존의 데이터가 이렇게 용량이 5개가 인 배열을 동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면은 이거의 2배가 되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일로 복사를 하게 되겠고 기존 공간을 반납하게 됩니다. 즉, 그 공간을 확대할 때 새 공간을 확보하는 비용, 복사하는 비용, 그리고 기존 공간을 반납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하는 자료 구조를 활용할 때는 처음부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std 벡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이렇게 공간이 0인 벡터를 확보한 다음에 하나씩 추가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만들 때 필요한 공간의 크기만큼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배열의 또 다른 단점은 중간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하나씩 뒤로 옮겨와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일장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 거를 일로 옮겨와 가지고 되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삽입된 순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제거하려면은 나머지 데이터들을 다 한 칸씩 이동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배열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단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능이 필요한 것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구현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벡터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중간에서 데이터를 제거하는 그런 연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 사용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효율적인 구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면 수업을 만약 했으면 요 리트코드 283번을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비대면 수업에서는 뭐 각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로는 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수 배열인데요. 그 정수 배열에 0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0들을 뒤로 옮기는 거예요. 뒤로 옮기는데 이때 기존 데이터들의 순서는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플레이스로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스로 구현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은 인플레이스로 해결하지 말고 추가 공간을 확보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인플레이스 하는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지만, 아직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은 서투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추가 공간을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플레이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있습니다. 0, 1, 0, 3, 12입니다. 그러면 추가 공간을 확보해요. 그리고 이것을 값으로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확보할 때 모두 0으로 초기화합니다.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은 심플하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한 다음에 여기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진행하는 포문을 만들겠죠. 그럼 그때 색인 변수가 i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색인 변수 j라는 걸 둬서 이 j를 0으로 초기화를 해요. 그러면 진행합니다. 처음에 0이에요. 그러면 스킵합니다. 1입니다. 0이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j 값에 1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j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j는 여기 와 있어요. 또 0이네요. 그러면은 스킵 3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여기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로 가면은 j는 증가했겠죠. 10이니까 여기다가 저장합니다. 끝나면은 요것이 결과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만들지 않고 요것과 요것만 가지고 동일하게 구현하시면 됩니다. 추가 공간을 확보했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이 세기는 하나의 배열을 처리할 때도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잡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i를 증가하면서 살펴봐요. 0이네, 스킵. 1이네. 그럼 j가 0이니까 j가 0인 위치에다 1을 저장합니다. 그럼 1이 그럼 1로 바뀌겠죠. j는 여기에 가 있고 i는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0이네요. 스킵하고 i는 여기가 있습니다. 3입니다. 그러면은 j 위치에다가 3을 바꾸고 또 여기를 가리키게 돼요. i는 여기가 있고요. 그럼 i는 또다시 0이 아니니까 j 위치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럼 1로 가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은 나머지는 필요하면은 0, 0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면은 이 문제를 인라인으로 ON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진행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플레이스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은 추가 공간을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추가 공간을 확보했을 때 이 추가 공간을 처리하기 위한 변수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 추가 공간이 마치 기존 공간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코드를 바꾸면은 인플레이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리스트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만들어 보기 전에 리스트 ADT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 ADT는 동질 구조입니다. 구조에 있는 모든 요소가 같은 타입입니다. 따라서 배열로 구현하기 적합한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소 간의 선형 관계가 존재합니다.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즉, 첫 번째 요소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유일 선행 요소가 있고 마지막 요소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유일 후속 요소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우리는 리스트의 크기라고 합니다. 크기의 용량이라는 개념을 계속 이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배열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것입니다. 리스트는 정렬하여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는 대부분 비정렬 리스트입니다. 정렬 리스트는 필요하면 왜 정렬해서 유지하는지 그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비정렬로 유지하다가 정렬하는 비용이 비싼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렬을 하면 됩니다. 계속 정렬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정렬해서 사용을 해도 그 비용 측면에서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렬을 유지한 상태로 데이터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정렬 리스트 만들어 사용하고 그 리스트에 저장하는 것이 복합 타입이면은 정렬의 기준이 되는 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정보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학번을 기준으로 정렬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학생의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몇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복을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동일한 것을 여러 개 유지할 수도 있고 하나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허용 여부는 응용에 의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할 리스트가 정렬 리스트인지 비정렬 리스트인지에 따라서 중복 허용 여부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는 다양한 연산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 자료 구조의 특성입니다. 보통 자료 구조는 기본적으로 4개의 연산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그 자료 구조에 저장하는 연산, 저장된 자료 구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연산,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자료 구조에 있는지 검색하는 연산, 저장되어 있는 요소를 반환받는, 추출하는 연산, 4가지 연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외에 다양한 연산들이 리스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리스트가 제공해야 되는 연산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응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언어에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공하는 리스트 자료 구조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연산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삭제 연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삭제는 주어진 키 값을 가진 요소를 삭제하는 어떤 연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료 구조 내에 특정 위치에 저장된 요소를 삭제하는 연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라는 연산이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각 응용마다 필요로 하는 연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를 가져다가 그냥 사용하게 될 것인데 만약 내가 특정 응용을 만들면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내 응용에 딱 맞는
그런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거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특별한 연산들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연산들을 그 보편적인 연산들이 필요 없다면은 좀 더 작은 크기의 효과적인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구조에 원시 타입이 아니라 복합 타입을 유지해야 할 경우 그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언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에도 객체 자체를 유지할 것인지 포인터나 참조를 유지할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자료 구조에는 복사본을 유지해야 됩니다. 전달된 객체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복사본을 유지하는 형태로 자료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를 생각해 봅시다. C++의 리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자료 구조가 벡터인데 이 벡터에 student 객체를 유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student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푸시백이라는 연산을 이용해서 이 객체를 그 벡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이 s를 이용해서 이 객체를 수정할 경우에 그 수정이 자료 구조에도 반영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캡슐화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구조들은 이 데이터를 참조나 주소로 받았다고 해서 그때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사본을 만들어서 유지를 해서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연산이 아니라 밖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료 구조 내부에 유지하는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자료 구조를 구현하게 되면은 그런 형태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 때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파이썬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썬도 항상 참조 타입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를 공간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포인터나 참조를 유지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밖에서 그 자료 구조의 연산을 이용하지 않고 밖에서 자료 구조에 저장되는 그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그 복합 타입을 자료 구조에 유지해서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유지하지 않고 범용 타입이니까 스튜던트의 포인터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객체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할 객체의 주소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푸시백 같은 연산에 또는 데이터를 뽑아올 때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물론 그렇게 저렴해지지만 잘못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리스트에 있는 연산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료 구조에 있는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의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C++는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때 비용이, 이런 복사본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삽입 연산들을 제공했습니다. 인플레이스는 객체 자체를 받지 않고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자들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걸 하고 싶으면은 list inplace 100 홍길동 2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inplace 100 내부에서 홍길동과 2라는 인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어디서 생성하냐면은 저장할 요 위치에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쓰나 또는 list pushback student 홍길동 2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하는 리스트 자료 구조들은 용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속 데이터를 추가함에 따라서 필요하게 용량을 확장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받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동작하는 리스트 자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동적 배열 기법은 처음에 공간을 확보할 때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확보를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다가 공간이 부족하면은 더 큰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기존 데이터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해드렸듯이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하면은 이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용량을 중간중간에 계속 늘리는 것보다 처음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동적 배열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부족할 때 얼마만큼 늘려줘야 되는지, 얼마만큼 늘려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적인 만큼 늘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그 라이브러리 등에서는 얼마만큼 공간을 늘려가지고 확보해 주냐면은 2배로 확장해서 부족할 때마다 2배씩 늘려가지고 확보를 해줍니다. 2배씩 늘리는 것이 왜 효과적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용량이 충분할 때, 용량이 지금 부족하지 않을 때에는 O1의 비용으로 데이터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열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3개의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은 다음에는 그 다음 여기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저장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 푸시백 연산은 용량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을 때에는 상수 비용에 매우 빠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저장을 해서 이제 용량이 없어요.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으면은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용량을 늘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용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ON입니다. 그러면 계속 중간중간에 용량을 늘렸을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뭐 N개를 저장했을 때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고 얼마만큼 확대를 했을 때 그 평균 비용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즉 가장
이제 비용이 조금씩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확보하게 되면은 이 ON이 소요되는 비용이 계속 많이 들 겁니다. 따라서 크게 확보를 해주면은 한번 비용이 소요된 다음에는 계속 O1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또 크게 확보를 하면은 공간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확보할 때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평균 비용이 상수 비용이면서 이 크기를 확대하는 크기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최소화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분할 상환 분석이라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분석은 평균 비용을 계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O1에 하다가 큰 비용이 들고 또 O1에 하다가 큰 비용이 들면 전체 N개를 저장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보겠다는 거예요. N개씩 확장했을 때와 2배로 확장했을 때와 그러니까 정해진 개수만큼 5개씩 매번 늘려줬을 때하고 5개씩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은 항상 2배씩 늘리는 방법으로 했을 때의 평균 비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배로 확장했을 때와 10개씩 확장했을 때의 평균 비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한 개의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N개를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한 개 저장한 다음에 공간이 11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1개가 됐다가 21개가 될 것입니다. 얘는 한 개가 됐다가 2개가 됐다가 또 4개가 됐다가 8개가 됐다가 16개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째를 저장할 때 4개째를 그러니까 2개째가 아니라 3개를 처음에 있고 처음에 저장했을 때 하나 확보한다 생각을 하면은 세 번째 용량을 저장할 때 공간이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5번째 요소를 저장할 때 또 2배로 늘려줘야 됩니다. 없으니까 9번째로 그 9번째 데이터를 저장할 때 또 2배로 늘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CI가 각각 요때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면은 매번은 항상 한 개의 비용이 소요되고 요만큼 확대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얘가 i-1이 2의 거듭제곱일 때, 즉 5번째 요소를 저장할 때 i-1은 4고 얘는 2의 거듭제곱이니까 2배로 확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모든 애들을 다 더한 다음에 얘를 n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평균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1은 소요되는데 2의 거듭제곱일 때는 이만큼의 추가 비용이 소요돼요. 왜냐하면 이만큼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2개가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4개를 확보하고 요 기존 2개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야 됩니다. 요 비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비용들이 계속 그 i-1이 2의 거듭제곱일 때 발생을 합니다. 그 비용들을 다 합치면은 n개를 저장할 때를 다 합치면은 요 비용이 돼요. 즉 n만큼 개수를 저장할 때 로그 2의 n-1만큼 2의 거듭제곱인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합쳐서 비용을 따지게 되면은 총 소요되는 비용이 요만큼이 됩니다. 풀었으면은 3n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런데 얘를 n으로 나누니까 결국은 상수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번 n개씩 늘리게 되면은 10의 배수일 때마다 i-1이 10의 배수일 때마다 10개 10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10의 배수만큼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은 이만큼의 비용이 들고 결국에는 n으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 최고차항이 n제곱이기 때문에 n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비용이. 즉 5n이 됩니다. 따라서 2배로 확장했을 때가 평균 비용을 고려하면은 n개씩 확장했을 때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2배가 효과니까 3배, 4배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다 상수 비용이에요. 평균 비용은. 그런데 이렇게 늘리면은 확대하는 비용도 더 높아지고 낭비되는 공간도 더 커집니다. 따라서 가장 옵티멀, 가장 최적인 경우 5완이 되도록 최소의 크기로 확대하는 방법이 2배입니다. 2배보다 작으면은 비용이 5n이 되겠고 2배가 되는 순간 5완이 되는 거고 그 이후로는 계속 5완이 되는 거예요. 5완보다는 줄일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따라서 라이브러리에서도 항상 2배씩 확대합니다. 부족했을 때 2배씩 확대하는 방법을 쓰고 우리가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구현할 것입니다. 리스트 자료 구조를 실제 구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중복을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만들려 보는 거는 비정렬 리스트입니다. 비정렬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할 경우에는 그냥 추가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요청한 저장해 달라고 하는 데이터를 그냥 저장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장해 달라는 데이터가 이미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지 검색을 해야 됩니다. 검색을 하는데 비정렬되어 있으면,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은 검색하는 비용은 ON, 선형 검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비정렬 리스트에서 푸시백하는 연산은 O1입니다. 배열 맨 뒤에 그냥 저장하면 돼요.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은 ON의 비용으로 검색을 먼저 한 다음에 없으면은 맨 뒤에 저장하고 있으면은 저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푸시백의 연산이 너무 비싸집니다. 비정렬 리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산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렬 리스트로 자료 구조를 만들 때에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정렬 리스트는 항상 중복을 허용하는 그런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만들 정렬 리스트는 정렬하여 유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복을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항상 그 데이터를 삽입할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렬 리스트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중복을 허용할 수 있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